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벌써 이 세 번째 단원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공부를 시작한 것이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대단원 3개를 정리하는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여기까지 성실하게 온 친구들은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단원의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잘 해볼 수 있어야겠죠. 이 3단원은요,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주제만 쏙쏙쏙 뽑아서 우리 친구들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새롭게 배운다? 아니죠.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다 학습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가 맞춰볼 거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문제를 적용해 보면서 점검해 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지 찾아보는 시간으로 이 강의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해시태그는요, 딱 2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3단원의 대단원 정리로 함께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 친구들이 놓친 개념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역시 선생님이 픽한 사진,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업로드될 그 POTD 만나면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고른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선생님, 저 사진이요, 책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오늘 이 사진은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 사진은 정말 중요하지 라고 하는 사진을 뽑아서요, 마인드맵으로 한번 꾸며본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요, 키워드가 2개죠. 변화와 다양성. 어떤 사진을 가지고 이 변화와 다양성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선생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마인드맵을 만들었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이 3단원의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이었는지 먼저 해시태그 첫 번째 대단원 총정리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요, 처음 배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선생님이랑 각 강에서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만약에 선생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 내용은 무언가요? 라는 질문이 든다면 반드시 해당되는 강으로 돌아가셔서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학습하고 우리 대단원 마무리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변화와 다양성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변화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라고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누구를 주인공으로 봤냐면 산소가 주인공입니다 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봐서 물질이 산소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그 물질이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산소를 잃어야 해요. 그래서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은 우리는 환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여기서 산화, 환원의 개념도 정말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있거든요. 우리 친구도 혹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어야 된대요?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어야 한대요? 그렇다면 얻는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잃어버린 아이가 있어요.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얻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 산화와 환원이라는 건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 봤냐면 여기에 구리라는 것이 산소와 반응합니다. 우리가 연소시키면 산화구리가 되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 구리는 산소와 반응했습니다. 산화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 이때 산소는 환원되었습니다.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는 내용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만들어진 산화구리에 탄소가루와 반응을 시켰더니 그때 탄소가루와 반응을 시켰더니 그때 구리는 산소를 잃어버리고 이때 탄소가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서 결국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거 살펴봤었죠. 이때
구리는요, 산소를 잃어버렸어요. 환원되었고, 여기에 있는 탄소는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화되었어요. 역시나 산화환원의 동시성으로 우리 친구들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이산화탄소 검출하는 거 석회수까지 우리 친구들 챙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탄소가요, 산소와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될 거예요. 누가 산화되었나요? 선생님, 탄소가 지금 산소 얻었어요. 산화되었습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럼 누가 환원되었나요? 얘가 산화니까 지금 산소가 환원되었을 거라고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대답했나요? 근데 뭔가 개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선생님 산소 2개 있는데 여기도 산소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산화환원 정의합시다. 우리 뭘로 정의했어요? 그렇죠. 우리 전자 얘기했다고요. 자, 그럼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우리 산화 반응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때 산소라는 성질은 어때요? 맞아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경향이 강하다고요. 따라서 어떤 물질이 산소와 반응한다는 건 산소에게 전자를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걸 보다 크게 해석해서 앞으로 산화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으로 정의합시다 라고 얘기했죠.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라고 한다면 전자를 얻는 반응은 환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역시나 산화와 환원은 그렇죠.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환원의 동시성. 그럼 그 동시성을 해석해 보면 결국 산화로 잃어버리는 전자수가 환원으로 얻는 전자수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보다 정확하게 누가 전자를 잃었는지, 누가 전자를 얻었는지 산화수라는 거 공부하면서 정리했다고요. 선생님 산화수요? 저 아직 그거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거기에 가서 산화수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뭐라 그랬죠? 그때 산화수 할 때 호던소 물질은 맞아요. 산화수 0입니다. 그리고 화합물이라는 것은요. 산화수 합이 0이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온이라는 거 전하량을 따라갑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럼 적용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아연과 구리이온이 반응합니다. 반응이 진행되면 지금 아연은 이온이 되었고 구리는 원자가 되었어요. 자, 그럼 산화수 넣어보면 혼자 있어요. 0. 여기도 혼자 있네요. 그리고 이온은 전하량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2 플러스. 여기도 2 플러스. 그러면 아연은 0이었다가 2 플러스가 된다는 건 2개의 전자를 잃어버린다라는 얘기고요.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된다는 건 지금 2개의 전자를 얻은 것이 되겠죠. 따라서 잃어버린 전자의 수와 얻은 전자의 수가 같습니다. 산화환원의 동시성으로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산화수만 조금 꼼꼼하게 기억해 준다면 우리 친구들 산화환원은요. 그냥 전자 누가 잃어버렸는지 그만큼 전자 얻어갔는지 잃어버린 전자의 수와 얻은 전자의 수를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 우리가 배웠던 변화의 커다란 하나의 부분 산화환원이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변화는요. 중화반응이었거든요. 그럼 이 중화반응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산과 염기를 정리했어야 돼요. 자, 그럼 선 질문할 거예요. 산이 뭔가요? 그리고 염기는 뭔가요? 그럼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이온 2개가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서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산부터 정리할게요. 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보면 수용액에 녹였어요. 녹였더니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우리는 그것을 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소 이온을 많이 내놔요. 그럼 그거 우리 강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수소 이온을 적게 넣는다? 그렇죠. 그거 약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을 수용액에 녹였을 때 플러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현상. 그렇죠. 이온화되는 과정을 보자라고 얘기했고요. 염산, 질산, 그리고 황산, 아세트산이 이온화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선생님 정말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만들고 있어요. 이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산이라고 불렀고요. 이 수소이온 때문에 공통된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 산성이에요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가 서로 다른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서로 다른 음이온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산성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4개가 떠오르면 좋겠어요. 먼저 산이라고 하면 어떤 맛? 맞아요. 신맛이 난다 라는 거 먼저 떠올려야 되고, 지금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존재하네요. 전하를 운반해줄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맞아요. 전류 흘러요. 좋아요. 자, 그럼 3번째는요. 만약에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과 반응하게 된다면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라는 거. 그리고 탄산 칼슘과 반응하게 되면 맞아요. 이산화탄소기체 발생합니다. 이 4가지가요.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산의 성질 정리한 거겠죠. 이제 우리 염기의 성질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산이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 내놓는 것이었다면, 염기는요,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우리는 그것을 염기입니다 라고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수산화이온 많이 내놔요. 그거 뭐라 그래요? 아, 선생님 그거 강한 염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수산화이온을 적게 내놓는다면 그것은 약한 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염기는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이었어요. 얘네가 플러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현상,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온화 과정. 봤더니요. 공통적으로 지금 어떤 이온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수산화이온 만들고 있죠? 공통적인 수산화이온 때문에 얘네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그거 뭐라고 했어요? 염기에 대한 공통적인 성질, 염기성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염기성에는 성질 어떤 거 있어요? 첫 번째,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운반해줄 애가 있네요. 아, 선생님 얘 전류 흘러요.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얘 금속과 반응하나요? 오, 지금 반응성이 되게 좋은 금속들이에요. 금속과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라는 성질이었고요. 또 공통적인 어떤 성질이 있어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끈미끈해요. 우리 이거 살펴봤습니다. 같이 보셔야 되고, 수산화이온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서로 다른 양이온 때문에 그렇죠. 각각의 독특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우리 친구들 산과 염기를요 다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반응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 공부했어요? 이 두 수용액을 섞으면, 반응시키면 이라는 것으로 중화반응 공부했다고요. 그럼 중화반응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용액의 액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외워야 되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이 지시약 쓰면 수용액의 액성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이거 뭐였냐면 수용액의 액성이라고 하면 뭐뭐 있어요? 우리 친구들 대답해야죠. 맞아요. 산성, 중성, 염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물질이래요. 그것을 우리는 지시약이에요. 이렇게 공부했었고요. 이 지시약이 수용액의 액성을 판단하고 또 중화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지시약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시약 공부했어요? 먼저 이 그림 보러 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었냐면, 순서도 우리 친구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맨 처음에는 페놀프탈레인이었죠. 좋아요. 페놀프탈레인.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선생님 메틸오렌지예요. 좋아요. 메틸오렌지. 그 다음에 BTB. 요 순서로 선생님이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고, 용액의 액성이라고 하면 그렇죠. 산성, 그리고 중성, 염기성이었어요. 여기서 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 무지개색으로 기억합시다 하면서 없고 여기 빨간색 그대로 끌고 내려오셔서 준호. 근데 여기 주황색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노란색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노란색이 조금 더 가까워요 라는 이야기 했던 거고요. 노란색 그대로 끌고 와서 노초파 이렇게 우리 색깔 암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페놀프탈레인 무색, 여기 붉은색, 메틸오렌지요. 붉은색, 주황색인데 중성 부분에 거의 노란색에 가깝고 노란색. 그 다음 마지막 BTB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트머스 용액, 우리 리트머스 종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붉은색, 그리고 염기성에서는 푸른색입니다 라는 내용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요, 산성과 염기성 정리했고 지시약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중화반응 공부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중화 반응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중화 반응이라는 게 우리 친구들 뭐였어요? 중화 반응이라는 거는요, 수용액에서 산과 염기가 반응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게 산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정리했던 것처럼 수용액에 녹아서 어떤 이온 내놓는 거? 그렇죠. 수소이온 내놓으면 우리 그거 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염기는요? 수용액에 녹아서 수산화이온 내놓으면 염기입니다. 즉, 이때 산과 염기가, 즉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결합하면 누구를 만들어요? H 두 개의 O 하나, 선생님, 물 만들어요. H2O 만드는 거. 이렇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결합해서 물을 만드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중화 반응, 얘네들이 바로 알자이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알자이온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산에 음이온이 있었어요. 여기로 따지면 지금 염화이온이네요. 그럼 여기에 염기에 양이온이 있어요. 여기로 따지면 나트륨 이온이죠. 얘네들 구경만 해요. 즉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걸 구경만 하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선생님 우리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좋아요. 구경꾼 이온이 결합해서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염 이렇게 불렀고요. 지금 여기 용액에서는 염화 나트륨이 되겠네요. 즉 중화 반응이라는 건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만들고 구경꾼 이온이 결합해서 염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때 반응이 일어날 때 비커를 살짝 만져보면 어떻다 그랬어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선생님 중화열 발생해요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의 비커 안에 다른 액성의 용액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봤었어요. 우리 어떤 변화 살펴봤어요? 우리 3가지 살펴봤는데. 첫 번째,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건 먼저 비커 안에 이렇게 수산화나트륨 넣어줬어요. 그럼 처음에 액성은 뭐예요? 그렇죠. 염기성. 지금 OH 있으니까 염기성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염산을 한 방울씩 넣어주게 되면 계속 중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OH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염기성이었지만 OH-도 H+도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얘가 중성으로 되게 되죠. 현재 그렇게 되면 이런 비커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혼합 용액에 보면 어떤 용액이에요? 지금 H+도 없고 OH-도 없는 상태. 그럼 여기가 바로 지시약을 넣어놨다면 색 변화가 일어나겠죠. 만약 예를 들어 BTB를 넣어놨다? 그러면 염기성이었으니까 파란색이었다가 계속 염산이 들어가면 초록색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라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액성의 변화가 생긴다. 라는 거였고 그 액성의 변화를 지시약의 색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실제로 모형 넣으면서 우리 하나씩 셌던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그래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그래프에서 우리 어떤 내용 정리했냐면 요렇게 만약에 수산화나트륨이 있었어요. 그럼 원래 있었던 것만 먼저 여기 나트륨이랑 수산화이온이겠죠. 얘네가 여기에서 시작해요. 그럼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잖아요. 더 넣어주지도 않을 거고 빼지도 않을 거고 반응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따라서 나트륨 이온은 선생님 변화 없어요. 이렇게 우리 정리했었고 수산화 이온은요 알자 이온이에요.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들 지금 빨리 그려봐야 돼. 그쵸. 점점 줄어들어서 없습니다.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수산화 이온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염산 넣어주게 되면 누가 쌓일 거예요? H+와 Cl- 염화이온과 수소이온. 근데 수소이온은 들어가면 얘와 결합할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돼버리니까 처음에는 넣어주지만 남아있지 않다가 OH-가 없는 상황부터는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얘가 H+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계속 들어가는 염화이온은 넣어주는 대로 구경꾼 이온이니까 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보면서 먼저 있었던 용액 바뀔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요 순서대로 암기하지 마시고 비커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액성의 변화, 두 번째는 이온수의 변화였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뭐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중화열.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은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중화 반응까지 살펴본 거예요. 자, 여기가 변화였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함께 봤던 것은요. 바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함께 했던 건 화석에 대한 이야기였죠. 화석을 먼저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어떤 화석이랑 어떤 화석? 선생님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입니다. 맞아요. 표준화석. 선생님 가수로 설명하면 90년대를 대표해요. 2000년대를 대표해요. 우리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그런 것이 바로 표준화석이었어요. 이 표준화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었느냐? 그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시상화석은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는 가수를 설명하면서 그 가수도 그 가수 좋아한다고 하면 너 이런 노래 좋아하는구나. 즉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의 환경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시상화석이라는 건 분포 면적은 좁지만 생존 기간은 길어요. 그래서 이 시상화석이 발견되는 그 지층에 결국 생성되었던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상화석에서는 어떤 화석 봤었죠? 그렇죠. 고사리랑 산호 봤었어요. 그럼 표준화석은 고생대에서는 이제 우리 친구들 바로 대답해야 되는데 맞아요. 삼엽충, 중생대는요. 암모나이트, 그리고 신생대에서는 화폐석이 우리 대표 화석, 바로 표준화석이었습니다. 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다 자세하게 지질시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질시대를요. 총 4개로 구분했었죠. 가장 많은 시기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성캄브리아대 시대였어요. 이때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두 가지 봤거든요.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랑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화석. 이 시대에는 생물의 종류도 적었고 단단한 부분이 생물에 없었기 때문에 화석으로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했던 건 고생대부터예요. 고생대로 가보면 여기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혹시 방법을 알려줬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고3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필기가 완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선생님 고3 때는요. 필기가 완전 중요해요. 왜요? 공부의 양이 가보부갑이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요. 가보부갑이에요. 그래서 양방향의 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방 이렇게 정보죠. 그래서 고생대 초기에는 어떤 거 있어요? 삼엽충, 그 다음에 완종류, 필서, 고3의 필기가 완전 중요해요. 이 얘기 했었다고요. 그 다음에 중기에는요, 양방향, 중생대에는요, 공부의 양이 가보부갑이에요. 결국, 여기 양치식물, 그리고 여기 원시 어류였던 갑주어, 이런 거 같이 한번 살펴봤다고요. 말기에는 뭐 있었어요? 여기 양서류가 등장했었죠. 양서류, 그리고 방주충이라는 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는 바로 고생대에 대한 화석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물론 안에 세부적인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꼭 꼽아줬던 것은 척추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또 식물의 진화 과정에서 얘네들이 어떤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바다에서 서식했다고요. 왜요? 육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아서 자외선이 육지로 도달했기 때문에 육지에는 생물이 살 수 없었어요. 그러나 고생대가 되면서 오존층이 형성됐죠. 그래서 이제 육상으로 생물들이 진출하게 되었던 시기였다. 그래서 생물의 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라는 얘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시기 어디예요? 그렇죠. 중생대. 우리 친구들 중생대 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있는데 맞아요. 암모나이트도 떠오르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중생대는요. 파충류의 시대예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볼게요. 중생대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암모나이트. 그리고 지금 여기 소철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식물? 그렇죠. 씨방이 겉에 있는 겉씨 식물이 번성하게 되었고 여기 공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는 파충류의 시대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신생대예요. 신생대에서는요. 선생님 신인류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생대에서는 화폐석 그리고 여기 이제 속시식물이 번성하게 되었고 포유류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메머드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결과적으로 척추동물과 그리고 식물의 진화 과정을 좀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어양이 뭘 준비했어요? 파포를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식물 그랬더니 해양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와, 너는 정말 겉과 속이 다르구나.
이 얘기 했었다고요. 그때 그래서 이 파충류의 시대와 거시식물이 번성한 중생대, 그리고 포유류의 시대, 그리고 속시식물이 번성한 신생대, 이런 거 좀 짝을 지어서 기억해달라라는 이야기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커다란 흐름을 먼저 보시고 각각의 시대에서 어떠한 생물들이 번성하게 됐는지, 어떠한 화석으로 남아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질 시대에서 생물들이 계속 쭉 살았던 것이 아니라 생물의 종의 수가 증가하다가 대멸종을 겪었다가 또 생물의 수가 증가하고 또 대멸종을 겪고, 결국 이 멸종이라는 것이 맞아요. 우리 친구들 새로운 종의 탄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 대멸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멸종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지질시대에 대규모로 일어난 5차례의 멸종이었다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 2개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얘기 했거든요. 몇 차와 몇 차였을까요? 선생님 저 알아요. 그거 3차와 5차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복습 열심히 한 거죠. 3차는요, 바로 고생대와 중생대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5차는요, 중생대와 신생대를 구분하는 거였어요. 조금 더 가면 이 고생대 말기, 즉 3차에 판게아가 형성되게 되면서 대멸종이 일어났고 지질시대상 가장 크게 기록되고 있는 대멸종이었다. 바다, 육지의 70%의 생물들이요 거의 멸종하게 된 사건이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멸종은 끝인 줄 알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생물의 종이 탄생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물이요 진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화를요 다윈의 자연 선택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이 다윈의 자연 선택은요 몇 단계를 선생님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단계를 기억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다윈의 자연 선택은요 다윈이 제시했고 이 진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원리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기린의 목이 처음에는 짧은 애도 있었고 중간 정도도 있었고 긴 애도 있었대요. 하나의 종으로 봤을 때 얘네 유전적인 차이가 있었구나. 그거 뭐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변이로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네 변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정된 서식지, 한정된 먹이를 두고 뭘 하게 돼요? 그렇죠. 생존 경쟁하게 된다고요. 그럼 누가 살아남아요? 그 생존의 그 환경에 적합한 아이가 살아남게 되죠. 우리 그거 뭐라 그래요? 맞아요. 적자 생존합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살아남은 그 개체를 자연 선택되었다라고 설명하고 그 방향으로 생물이 진화하게 된다는 것이 다윈의 자연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그림을 통해서 이 각각의 단계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화라는 것이 변이를 원동력으로 해서 생물의 종이 다양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 다양해진 생물 우리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봤던 것이 생물 다양성이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 질문할게요. 생물 다양성을 우리 3가지로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냥 생물 다양성, 생물이 다양하게 얼마나 있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양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물 다양성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여러 생태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여러 생태계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는 건 숲도 있어야 돼요. 초원도 있어야 돼요. 강도 있어야 돼요. 늪도 있어야 되고 사막도 있어야 되고 여러 생태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하나의 생태계를 보더라도 그 안에 생물의 종이 많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것이 바로 2번째 종다양성이었고요. 하나의 종을 봤을 때 얘네들 유전적인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 변화가 있었을 때 생존할 확률이 높습니다. 멸종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3번째로 유전적 다양성으로 우리 친구들은 생물 다양성을 이렇게 생태계 다양성, 종다양성,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3단원의 핵심적인 개념이 모두 끝이 난 겁니다. 지금요 시간이요 30분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요 빈종이를 하나 꺼내서 3단원의 주제는 변화와 다양성이야.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은 이해를 하시고 조금 두 개를 구분하실 건데 그 변화를 산화와 환원의 변화 그리고 중화 반응의 변화로 한 흐름, 한 소단원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는 변이를 가지고 있고 환경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생물들이 어떻게 다양해졌는가를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물들이 살다 보면 지질시대 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지질시대 순으로 쭉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라 대멸종을 겪기도 했대요. 멸종은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고 생물의 여러 세대 긴 시간을 봤더니 변화들이 쌓이게 되면 진화가 일어납니다. 즉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다양해진 생물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3단원의 대단원의 주제를 보면 변화와 다양성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선생님이 POTD에서 만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대단원은 어떤 모습인지 꼭 스스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요 이제 이 개념들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핵심 개념들이 있는 문제들을 한 문항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산화와 환원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산화환원 산소로도 정리하고 전자로도 정리했다고요. 한번 정리를 여기다 해볼게요. 자, 산화가 있고 환원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정리했던 건 산소로 정리를 했었죠. 산소로 정리할 때는 산화는 뭐였어요? 산소를 얻는 것. 좋아요. 환원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보다 폭넓게 전자로 정의합시다 라고 할 때는 산소가 전자를 얻어가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한다는 건 전자를 잃는 것이었어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이었고 반대로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산화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에요. 근데 지금 얻는 반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할 때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금속이랑 비금속 공부했잖아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전자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럼 전자를 잃어버리는 건 뭐예요? 산화되는 거네요. 따라서 금속은 전자를 잃는다라고 되어야겠죠. 금속은 산화되기 쉽습니다. 라는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 니은 모두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탄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그럼 탄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때 산소는 환원되네요.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따져줄 수 있어요? 선생님, 탄소가 산소와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탄소는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산화됐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산소는 환원되었어요.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고 우리 전자로 한번 생각해보면 얘 지금 맞아요. 혼자 있어요. 그럼 0. 산소도 지금 호돈소 물질 얘 지금 혼자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산화탄소 볼 때 선생님이 산소는 산화수 몇으로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2 마이너스. 근데 지금 그런 애가 몇 개 있대요? 2개. 그럼 얘는 4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얘를 합쳐서 산화수의 합 0을 맞춰줘야 되니까 탄소는 4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누굴 물어봤냐면 산소 물어봤어요. 그럼 산소의 산화수가 지금 0에서 몇이 되고 있어요? 2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전자 2개 얻은 거죠. 그럼 전자를 얻은 건 뭐예요? 환원이에요. 지금 산소는 환원되었습니다. 라는 디귿의 설명이 옳은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산화 환원을 산소와 전자로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친구들은요.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 환원을 정의하는 그 강으로 돌아가셔서 그 문제들,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산화 환원 꼭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먼저 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25도씨에서 산 HA 수용액을요.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거기에 이 동그라미, 이 노란색 이 동그라미는요. 양전하를 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HA 수용액이에요. 얘가 어떻게 이온화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이온화된다는 건 뭐예요?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었죠. 그럼 여기서 수소가 양이온이고 그리고 얘는 임의의 원소겠죠. A 마이너스 음이온이 될 테니까 지금 누가 양전화예요? 얘가 양전화. 아, 그럼 선생님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지금 수소이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얘는 지금 수소이온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찾으셨을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 수소이온이라고 앞에서 찾았다고요. 맞아요?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이온이 감소하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이온화 경향을 외웠는지 외우지 않았는지. 선생님이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칼칼라마 아라철리 준합 수구수은백금 외워야 돼요. 이 얘기 했거든요. 선생님 저 그거 아직 안 외웠는데요? 안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 친구들 그 부분을 외우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면 마그네슘이요, 수소보다 힘이 세요. 그럼 힘이 센 애가 뭘로 존재한다? 그렇죠. 이온으로 존재한다. 근데 지금 겁도 없이 마그네슘이 힘이 센데요. 수소가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수소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비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이요, 자기가 힘이 세니까 이온으로 존재한다고요. 두 개의 전자를 버리면서 이온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수소가 그냥 나가기 억울하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나 나갈게. 나 그럼 대신 뭐 줘. 뭘 받아서 가요? 전자 받아서 간다. 우리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돼서 발생합니다. 라는 얘기했다고요. 따라서 마그네슘을 넣으면 양이온은요, 수소 양이온, 수소 이온은요, 수소 기체가 돼서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감소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오른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을 넣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 중화 반응 뭐예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결합하는 거예요. 지금 수소이온이 있는데 수산화이온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여기 중화 반응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 페노프탈레인 수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럼 이제 우리 외운 거 써먹어야죠. 어떻게?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맨 위에 있었던 거예요. 지시야. 그럼 페놀프탈레이니까 없고 여기 빨간색, 붉은색 이거였다고요. 그럼 페놀프탈레인이 색변화 일으키는 건 누구예요? 염기성. 근데 지금 비커에 누가 있어요? H+. 그럼 얘는 용액의 액성이 그렇죠. 산성이 된다고요. 아, 그럼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에서 색깔을 띠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얘는 지금 산성인데 붉은색으로 된다? 무색으로 되어야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우리 친구들 기억만 고른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저 이 문제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면 산과 염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하시고 특별히 내가 지시약을 암기했는지 또 이온화 경향에 대해서 암기를 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중화 반응에 대한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20ml에 그 다음에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 조금씩 넣어줄 때 A부터 D의 이온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거 우리 선생님 여기다가 크게 비커 만들고 모형 막 하나씩 붙이면서 하나하나 그렸던 그 이온수 변화 그래프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여러 번 복습을 했다면 한눈에 보여야 돼요. 자, 비커에 누구 먼저 들어가 있대요? 보니까 선생님 수산화 나트륨 먼저 들어가 있대요. 좋아요. 그럼 여기다 여기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 이렇게 그려야죠. 아, 비커 안에는 얘네 둘이 있습니다. 즉 0일 때 아직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여기 존재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B 혹은 D는 얘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 누구 넣어줄 거냐면 이제 H+랑 염화이온 넣어줄 거라고요. 그럼 누가 알짜이온? 그렇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결합해서 얘네 물을 생성해요. 이게 중화 반응이었다고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 얘는 물을 생성할 거예요. 이렇게. 나트륨 이온 변화가 없죠? 아, 그럼 변화 없는 건 선생님 얘가 나트륨 이온이고요. 없어지고 있는 얘는 쭉 없어지는 D가
수산화이온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가는 애 볼게요. 들어가는 애 보니까 수소이온 분명히 넣어줬는데 얘는 이렇게 돼서 물로 변해버릴 거라고요. 넣어줬지만 남지 않습니다. 라는 게 여긴 거죠. 넣어줬지만 남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쌓이냐면 수산화이온이 모두 없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쌓입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얘가 수소이온. 그러면 구경꾼 이온 얘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족족 계속 쌓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염화이온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했던 그래프 손으로 정말 그려봤고 복습했으면요. 한눈에 우리 친구들 찾을 수 있어요. 꼭 한 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면 그래프에서 A, B, C, D에 해당하는 이온을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그리고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입니다. 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요. 우리 친구들 아직 중화반응의 모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중화반응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만듭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런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쌤 3가지가 변한다 그랬거든요. 액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온수의 변화가 생겨요. 또 하나 온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라고 하면서 각각의 그래프 보면서 찾았다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우리는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요. 혹은 온도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져요. 혹은 액성에 대한 변화가 주어졌을 때 이런 점을 통해서 우리 중화점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연습도 함께 했으니까요. 반드시 문제 푸실 때 어디가 중화점이지? 라는 거 같이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양성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요. 과거 생물의 생존 기간과 분포 면적을 나타낸 거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프 보니까 여기 분포 면적이고요. 생존 기간이에요. 그럼 우리 화석을 2개로 나눴잖아요. 어떻게 나눴어요? 하나는 그 시대를 대표합니다. 맞아요. 표준화석. 그리고 하나는 오랜 시간 살았어요. 그래서 그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의 환경을 알 수 있는 건 우리 그거 시상화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분포 면적이 좁지만 오래 살았던 A가 시상화석이 될 거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지층이 생성된 그때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야겠죠. 그럼 B는 뭐예요? 생존기간은 짧지만 넓게 분포했어요. 그 시대를 대표합니다. 우리 그거 표준화석이에요. 라고 얘기했고 이 표준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이 언제 생겼는지 시기를 알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 했었다고요. 자, 그럼 우리 천천히 한번 문제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옳은 거 찾을 거예요. 자, A는 시상화석이고 B는 표준화석인데 2개가 반대로 되어 있네요. 1번은 틀린 보기. A에 해당하는 화석으로는 우리 A 시상화석이잖아요. 이때 우리 2개 살펴봤다고요. 뭐뭐 살펴봤어요? 고사리 그리고 산호 살펴봤어요. 각각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습한 육지 환경이었는지, 따뜻한 바다 환경이었는지, 얕은 바다 환경이었는지 이런 거 살펴봤다고요. 각각의 환경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삼엽중 이건 뭐예요? 고생대의 표준화석이 되겠죠. 따라서 B와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이거 둘 다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B는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리한 거랑 일치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으로 골라주시고 나머지 4, 5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B에 해당하는 생물은 B는 표준화석이에요. 여기는 현재에도 살고 있다? 근데 지금 B는 그래프 자체만 읽어봐도 생존 기간이 짧아요. 그 시대에만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지금도 살면 안 되죠. 지금도 사는 것은 우리 시상화석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지금 4번도 틀린 보기. 화석 생물이 살던 때의 서식 환경을 말해주는 건 뭐예요? 시상화석. 따라서 A를 통해서 환경을 알기가 더 쉽습니다. 라고 되어야겠죠. 따라서 A보다 B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아니죠. A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야 하니까요. 정답은 3번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요. 우리 친구들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제대로 내가 정리를 했는지 혹시나 이 문제 맞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반드시 표준화석,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서 각각의 내용들 정리하시고 조금 더 가서 오늘 문제를 풀진 않지만요. 지질시대 전체로 보면서 이 지질시대에 대해서 내가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 A부터 C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역과 니은은 각각 한 개체군 내에서 나타나는가? 그럼 지금 우리 생물 다양성을 세 개로 구분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한 개체군 내에서 나타나는 건 지금 뭐밖에 없죠? 그죠? 한 개체군 내에서 얘네 형태의 차이, 형질의 차이, 습성의 차이 이런 거 뭐예요? 그렇죠. 얘네들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즉, 이 문제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건 유전적 다양성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봤더니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는가? 나머지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생태계는 뭐예요? 생물과 생물, 생물과 환경,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이었거든요. 따라서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관계를 포함합니까? 라는 것에 걸러낼 수 있는 건 생태계 다양성이 되는 거죠. 자, 마저 보면 그 중에 하나래요. 기역과 니은이. 자, 사람의 피부색 차이, 사람이라는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이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네요. 지금 얘가 유전적 다양성인데 유전적 다양성은 B 아니면 C래요. 즉, 유전적 다양성은 A에서 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걸러야 되는 건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관계를 포함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와야 되고, 예 라고 하면 여기로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여기 질문이 한 개체군 내에서 나타납니까? 하면 예 하면 여기가 유전적 다양성.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C가 종 다양성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한번 기준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에 대해서 문제 볼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요. 우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는가? 그죠?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거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 B는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와 관련이 돼요. 그럼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B라는 건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와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보기. C가 높으면 종다양성이라는 것이 높게 나타난다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종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형성되었고 그런 생태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고른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이 3단원의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문제풀이도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다시 POTD로 돌아가서요. 우리 대단원 마무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친구들 사진을 보니 어떤가요? 선생님, 그래서 변화와 다양성을 가지고 저런 사진들을 가지고 선생님 마인드맵을 만드셨군요.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된다면요. 정말 대단한 마무리를 잘 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도요, 우리 친구들의 마인드맵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변화와 다양성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글도 좋고 우리 친구들이 손수 만든 마인드맵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게시판을 통해서 마구마구 우리 친구들의 3단원의 정리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이 3단원의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를 함께 해봤습니다. 변화와 다양성, 다소 우리 친구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1, 2단원에 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할만한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단원인 만큼 우리 친구들 반드시 실수하지 않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선생님이랑은요, 오늘 굉장히 적은 수의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재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만약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해당되는 강으로 돌아가셔서 개념학습 다시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복습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우리 EBS I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벌써 4번째 단원입니다. 이 생물 다양성, 즉 이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환경과 생물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